초가공 식품은 의도 자체가 우리 몸에서 많이 먹게 만들려고 만들어졌고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이러니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과자 한번 먹으면 까면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다 먹게 되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식품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많이 먹게 만들고 많이 소비하게 만들려고 한 거니까. 건강을 위해 끊어야 한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끊으실까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끊어야 될 음식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아까도 제 대기실에 보니까 과자들이랑 이렇게 빵류가 이렇게 놓여 있던데 손님 대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놓고 있는 것 자체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가공식품이라고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데 초가공식품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공식품의 범위가 되게 넓죠. 그냥 원재료를 갈거나 끓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른 것도 어떻게 보면 가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단순 가공 말고 초가공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그 형태가 없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존을 상태를 오래가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존료를 첨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초가공식품입니다. 노바4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초가공식품은 의도 자체가 우리 몸에서 많이 먹게 만들려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이러니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과자 한번 먹으면 까면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다 먹게 되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식품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많이 먹게 만들고 많이 소비하게 만들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강과 상관없는 그런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입에 대는 순간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가공식품을 제일 먼저 끊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자 아니면은 음료수도 초가공식품이거든요.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고 그다음 물에다 뭘 탄 거를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탄 거에 단순당인 액상과당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액상과당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냐면 이 과당은 이 단순당이 아니어서 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진 않는데 이 액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간으로 가서 저장이 됐다가 바로 또 분해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과당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간에 부담을 한 번 더 줘요. 그래서 흡수는 빠르면서 간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음료수가 우리 몸에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피하라 그러면 그냥 캔으로 된 거나 이런 것만 피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카페에 가가지고 먹는 거에서도 이 액상과당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당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뭔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샀던 음료수들 보면 다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음료수에서 뭔가 차라고 생각해서 시켰는데 액상과당을 엄청 때리는 게 많고 거기다가 뭐 아이스티라든지 이렇게 이름은 티인데 당 엄청 들어가 있죠. 진짜 말 그대로 뭐 루이보스 뭐 이런 차들 뭐 결명자차 보리차 이런 것들은 이제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뭐 보이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우유가 베이스 된다든지 아니면은 당을 넣어서 만드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도 안심하면 안 돼요. 차라고 생각해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커피도 우리가 그냥 커피 아메리카노만 마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럽 넣어 먹잖아요. 이 시럽이 또 액상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살면서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것들 중에 상당수가 액상과당을 함유를 하고 있거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먹을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초가공식품 중에 과자나 아니면 빵, 떡, 면도 그렇지만 이 음료수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서양이 주식으로 먹는 빵이 우리는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서양이 주식으로 먹는 빵은요 당 안 들어가고 통밀로 만든 빵이 대부분입니다. 뭐 바게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거칠고 그래요. 이게 통밀로 만든 빵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바게트는 똑같은 바게트여도 통밀이 아닙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고요. 통밀빵이라고 우리가 알고서 사는 것들도 상당수가 뒤에 성분표를 딱 보면 밀가루가 뭐 50% 이상, 56%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가면 다 그렇더라고요. 건강 제품이라고 나왔는데 보면 다 밀가루입니다. 색깔을 건강빵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호밀이나 이런 건강빵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뒤집어 보면 밀가루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밀가루는 분명히 갈아서 그다음에 농약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먹으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밀로 만든 통밀빵이나 아니면 호밀빵 100%, 통밀빵 100% 이런 빵은 이제 비건 빵집 같은데 동네에서 잘 찾아보면 하나씩 있거든요. 빵값은 비쌉니다. 하나에 10,000원씩 해요. 그래서 빵 맛을 정말 보고 싶으면 그런 걸로 소량 맛을 보는 거고, 우리가 2,000원, 3,000원 뭐 식빵 이런 것들은 다 밀가루로 만드는 데다가 또 우리가 빵을 그대로 밀만으로 만들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계란과 설탕이 엄청 들어가죠. 뭐 소브루빵이라든지 페스트리 계열 빵들은 디저트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먹을 수 없는 당이 엄청 많이 들어간 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한 초가공식품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빵도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류 중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샐러드를 좋은 걸 먹더라도 샐러드에다 또 드레싱을 또 많이 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레싱을 엄청 많이 치면 사실 가공품이 되는 거거든요. 드레싱도 뒤에 보면 엄청난 당류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드레싱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장 베이스인 오리엔탈 드레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짜고 당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중간 정도고, 그 외에 시큼한 드레싱이나 이런 식초 계열의 드레싱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나마 낫고요. 아니면 견과류만 좀 뿌려서 먹는 견과류 드레싱은 추천할 만합니다. 아니면 베르류 드레싱 이런 것들은 추천할 만하고요. 그래서 맛을 위해서는 그 정도만 추가를 하고, 막 너무 마요네즈 베이스의 드레싱들은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아주 조금만 넣든지 넣지 말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염분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염장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이나 아니 너무 짠 음식들은 위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위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짠 음식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염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염분이 이제 음식이 많이 들어있고 또 국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염분을 많이 먹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염분을 줄이려면 곰탕이나 이런 것들도 소금 안 쳐먹을 정도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짠 염장류 제품들 있잖아요. 뭐 김치도 너무 짜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만 먹는 게 좋습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위에는 악영향을 준다. 낮은 염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국물은 최대한 피하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먹는 습관이 가장 좋다. 근데 사실은 저도 아까운 거 남기는 걸 싫어해가지고 국을 먹는 편인데, 국을 먹을 거면 안 짜게 먹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은 암세포를 억제를 한다는 개념에는 사실 우리 몸의 당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암세포가 왜 생기는지를 알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암의 전 단계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지, 대사질환에 엉뚱하게 암 얘기를 넣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되는데요. 암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그냥 변해서 생긴 게 아니고, 유전자를 아무리 우리가 다 분석을 해도 암을 다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암이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건 5에서 1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식습관이 굉장히 크고, 이 대사가 망가지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만드는 대사가 망가지면, 그러면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암세포라는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이용하지 않고 이 와버그 효과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산소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지방산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당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당뇨,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 식습관이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이다라는 거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식습관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좀 줄여서 먹고,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당뇨를 예방함과 동시에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조금 먹고 어떻게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을까를 고민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비타민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비타민은 이제 A부터 뭐 K까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비타민들. 근데 이 중에서 비타민 C를 가장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비타민 C는 암 치료로도 고용량 비타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저용량에서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역할을 하면서도 고용량에서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양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비타민 C를 알약으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저렴한 것들.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이에요. 포유류는 대부분 비타민을 C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니피그랑 사람만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비타민 C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비타민 C를 오전에 4알, 오후에 4알 해서 8,000ml 정도 먹습니다. 보통 2,000ml에서 4,000ml 정도는 추천을 하거든요. 소변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뭐하러 그렇게 많이 먹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변으로 나오는 용량보다 좀 더 높게 먹는 게 소변으로 나오지만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활성산소종을 가져가는 산소 독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음전화를 만드는 비타민 C를 항산화 물질로서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당대사의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다 빼놓지 않고 잘 복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비타민 A, E, K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D도 그렇고요. 다 당대사에서 조효소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군들은 적지 않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쌓이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합병증들이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을 자기가 식생활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서 멀티비타민으로 뭐 아주 소량 정도 먹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걸 추천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 초록색 채소 중심과 그다음 현미 중심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비타민들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타민 D 정도는 햇볕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을 드러낸 상태로 바깥에서 햇볕을 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비타민 D도 어느 정도는 보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운동할 겸 밖에 나가서 햇볕을 직접 쬐거나 아니면 옥상에서 이렇게 몇 바퀴 도는 거, 이런 것들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비타민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기질, 미네랄이죠. 미네랄은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철분 같은 비타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곡물과 채소죠. 그래서 초록색 채소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얀색 채소나 뿌리 채소는 이런 무기질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채소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항산화 물질을 위해서는 다른 색, 뭐 자주색이라든지 뭐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라이코펜 뭐 이런 것들 항산화 물질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기질을 위해서는 초록색 채소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채소를 꼭 6, 7장 하루에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먹게 되면 뭐 철분 빈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방이 되고, 그다음 항산화 물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무기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그네슘 부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눈떨림이라든지 근육 운동부의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초록색 채소를 충분히 먹고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영양제로 먹으려면 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채소를 하루에 항상 식탁에다가 6, 7장 먹고, 그다음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영양제처럼 먹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섬유질, 뭐 초록색 채소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섬유질은 채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고, 또 과일도 껍질째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잘 씻어서 먹을 수 있으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이 섬유질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에 녹아있는 식이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장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친 섬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식이섬유대로 우리 몸에서 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당을 빠르게 들어가지 않게 소장에서 낮춰주는 효과가 가장 큰데, 이 거친 섬유질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친 섬유 때문에 그런데, 이 거친 섬유가 우리 몸에서 들어가면 얘는 소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유산균 우리가 억지로 많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과 섬유질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유산균들의 좋은 유산균들이 우리 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봐야 대부분이 위산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도달하는 건 별로 없지만, 우리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먹이가 되는 물질들과 섬유질들이 잘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좋은 유산균들 80%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장벽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균들이 혈류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들도 예방이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들도 좋아져서 우리 장내축이라고 하는 우리 에너지 대사 말고 뇌 건강, 정신 건강도 좋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기분 전환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잖아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멜라토닌은 잠을 푹 자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하게 만들고 입면을 잘하게 만드는데, 이 두 성분은 장에서 만들어지는 요소가 가장 큽니다. 80%가 장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뇌에서 작용하는 물질이지만 장 건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야 뇌의 기능들이 좋아진다.
그래서 뭐 우울증, 치매, 뭐 이런 것들, 뭐 ADHD 이런 것들도 다 장 건강이 좋아야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물질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색깔들의 과일과 채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산소가 대사가 되면서 산소 독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ROS라고 하는 활성 산소종이 생기는데 이 산소종들이 우리 몸에서 세포들을 파괴하는 역할들을 일부 해요. 이 얘네들도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구들이 활성 산소종을 이용해서 안 좋은 세균들이나 암세포들을 바이러스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종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활성산소종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되면 걔네들이 말초에 있는 조직들을 이제 파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가 몸에 섭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색깔 과일들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채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십자가 채소의 대표가 뭐 양배추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브로콜리 있잖아요. 브로콜리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항산화 물질의 보고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비타민 B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삶은 거나 데친 것도 좋지만 찐 브로콜리를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물에 비타민 B랑 C가 녹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찌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보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추장 많이 찍어 먹지 말고 고추장도 이제 밀가루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하면 너무 좋은 항산화 물질 섭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마토라든지 베리류 굉장히 중요해요. 블루베리 얼려서 있는 블루베리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칠레산 블루베리 얼려서 저렴하게 파는 것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어도 이 항산화 물질 섭취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꼭 생된 블루베리 아니어도 얼린 블루베리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원장님만의 건강을 위한 루틴이 있나요? 제 건강 루틴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아침 운동이 있어요. 아침 운동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제 내려온 운동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유도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50개, 푸시업 50개를 아침에 같이 하는 거를 가르치셨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루틴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20대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커서 이제 더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런 운동 해야 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종목은 조금 바뀌었어요.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스쿼트로 하체 운동을 하고 그다음 푸시업으로 그 상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50개 50개를 기본으로 하고 컨디션 되면 100개까지 하는 걸로 목표를 해서 하고 있고요. 100개를 해서 다음날 무리가 되면 이제 어느 날 한번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합니다. 어쨌든 이틀에 한 번 푸시업 100개랑 스쿼트 100개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육이라는 건 조금 무리를 한 다음에 쉴 때 이 개선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근육 세포에 좀 무리를 줬다가 쉬었다가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 운동을 강하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유산소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게 좋아서 저는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걷는 걸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분들 아침 근력 운동 했으면 그다음 유산소 운동은 8,000보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몇 보 걸었는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해도 좋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대신에 걸어서 다니면 이 8,000보 채우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계단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도 아까 비타민 D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볕도 쬐일 겸 나가셔서 옥상을 가시든 바깥을 공원을 도시는데 도실 때에도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을 올라가거나 많이 걸으시거나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8,000보를 최대한 채워라. 운동을 그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을 채우시고 그 외에 이거 가지고 조금 저는 이제 모자란 경우가 있거든요. 8,000보 다 못 채운 날이 좀 많다. 그런 거를 위해서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러닝 크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뛰는 운동이 유산소도 되고 근력에 도움이 되는데 이 지구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하시는 분이 리드를 해주시는 러닝 크루에 참여를 했어요. 저희 둘째 아이 아빠들로 이루어진 아빠들 클럽의 러닝 크루거든요. 여기 참여를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과천 주위를 이렇게 뛰는데 처음에는 트랙을 3.5km 뛰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뛰고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에 7km를 대학 축제 때 뛴 게
이제 제일 많이 뛴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라톤까지는 해본 적이 없고 평소에도 뛰는 걸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3.5km 뛰는 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7km를 뛰었습니다. 양재천 7km를 뛰고 돌아왔는데 와,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뛰니까 같이 뛰니까 되더라고요. 또 천천히 뜁니다. 막 빨리 뛰는 게 아니고 한 6분 30초에서 1km를 7분 정도에 뛰는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구보하는 정도죠. 이제 남자들 구보라 그러면 알 겁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소에서 뛰는 것처럼 천천히 뛰는 거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는 13km를 뛰더라고요. 13km. 이제 마라톤 레벨에 들어가는 걸 10km를 넘어갔으니까. 아, 그날 정말 힘들어가지고 2km는 저는 한번 빠지고 11km 정도를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17km를 뛰더라고요. 아, 17km는 무리가 됐습니다, 솔직히. 무릎에 무리가 됐고요. 마라토너들한테서 공통적으로 온다고 하는 IT 밴드라고 하는데 일리오티비알 밴드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 무릎 바깥쪽이 통증이 오거든요. 그 상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통증인지는 아니까 걱정은 없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걷는데 어기적 하면서 한 이틀을 걸었고요. 3일째에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 생력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저처럼 빨리 올리면 안 되고요. 약간씩 늘려가면서 하면 무리가 안 되는 채로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칭 받아가지고 늘리시는 거는 참여해 볼 만하고요. 러닝 크루에 참여하면서 약간 이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늘리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운동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PT 샵을 끊든지 아니면은 그룹 PT 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참여하는 그룹 PT 메이커도 있어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습관 PT라 그래서 서울에만 41개 PT 샵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6, 7명이 한꺼번에 같이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 헬스처럼 막 이렇게 뭐 3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이런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사이클로 달리거든요. 여성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커브스 운동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근력과 유산소를 더 강화해가지고 50분 동안 하는 겁니다. 50분 동안. 그래서 50분 동안 강력하게 그 운동을 해서 그날 운동을 채워주는 사이클인데 그거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맨몸에 가벼운 뭐 아령 정도로 시작을 하는 그런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젓기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철판 같은 거 가벼운 거 들고 이렇게 드는 운동이 있고 이런 정도의 운동으로 하루의 운동을 채우는 방법인데 그거 되게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좋은 습관 PT 같은 거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과 마음인데요. 잘 자려면 명상이나 이런 걸로다가 마음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윗바사나 권법 명상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거를 한 젊었을 때 이틀 정도 배웠는데 법륜 스님의 깨달음의 장을 갔다가 배웠거든요. 이틀 그 코스에 5일 코스 중에 이틀을 명상을 배우는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배운 걸로다가 평생 너무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배우지 않고 그냥 제가 말만 해드려 가지고는 이제 익히기가 조금 어려워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센터 주위에 보면 찾아보면 꽤 많이 있고 특히 윗바사나 권법 명상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 3초에서 5초 정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5초에서 7초 정도 천천히 내쉬는 거를 해서 이 호흡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온몸에 힘을 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쭉 점검을 합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데 이마에서 힘이 빠지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마에까지 힘이 빠졌다 싶으면 팔다리 어깨 쪽에 힘이 빠졌나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게 힘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고 긴장해 있던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힘을 빼고 있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코끝에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코끝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코끝에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위에 있는 소리들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뭐 바깥에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사그락사그락 다른 사람 연필 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에서 혈관에 혈류 지나가는 소리, 맥박 소리들이 숨풍풍 하면서 들리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집중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코끝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계속 집중을 해주면
요게 처음에는 잡생각이 나거든요. 한 5초도 못 버티고 잡생각이 나고 또 다시 하려고 그래도 또 10초도 못 버티고 잡생각이 나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생각이 흩어지면 다시 꼬끝에 집중하고 생각이 흩어지면 또 집중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요게 1분이 넘어가고 3분이 넘어가고 5분 넘게 집중을 할 수가 있으면 이제 명상을 잠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면하는데 최대 걸리는 시간이 5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을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잠이 내 몸에 필요한 상태에서 잠을 못 자서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앉은 자세로 하거나 가부좌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빼고 이불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집중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나면서 아, 지금 뭐가 움직이려고 해도 가위 눌리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상태까지 집중을 하고 코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매일 하루에 5-6번씩 깨어야 되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명상을 통해서 뇌를 쉬게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할 수 있게 되면 내 몸의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를 언제든지 의식하면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방송 때문에 막 긴장해서 말을 했다가도 아, 지금 다시 놔야지 이러고 한번 딱 놓을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걸 요령을 모르게 되면 누가 옆에서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걸 정통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후유증을 계속 긴 시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서 이 명상을 할 줄 알게 되면 누가 욕을 해도 그래. 네가 내가 그렇게 싫구나. 그래. 나는 뭐 알겠어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너는 그렇게 흥분을 했구나. 하지만 내 명상을 깨트릴 수는 없어.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외부의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를 다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누가 뭐 직장 상사나 동료가 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멘탈과 언제든지 풀 수 있는 이 명상 능력, 실력을 갖고 있으면 이 교감신경 언제든지 풀고 호랑이가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토끼 상태가 아니라 먼 산을 관망하고 있는 독수리의 상태처럼 편안한 상태로 사회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잠과 스트레스, 명상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루틴들을 또 가져가는 게 좋고요.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명상하는 시간 가지면 가장 좋고 아니면 잘 때 나는 명상하면서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깊은 숙면에 더 잘 들어갈 수가 있고 짧은 숙면으로도 긴 잠을 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꿈도 좀 덜 꾸게 돼요. 그다음 자는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고르스 호르몬이 잘 나오는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10시부터 잘 준비를 하고 자기 전에 핸드폰 최대한 안 보고 다 충전기에 걸어놨으면 완전히 음소거하고 그다음에 수면 기능 켜가지고 울리지 않도록 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소변 색깔을 옅은 미황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몸의 신진대사들이 잘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긴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다 여러분 삶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이번 주에는 요거 하나를 해보겠어. 이번 주에는 요거 하나를 해보겠어 하고 하나씩 늘려가는 좋은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는 게 좋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3주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시작을 했으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일단 3주는 조금 억지로라도 해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금 안 쳐먹기를 시작을 했으면 3주는 억지로 무염식에 가까운 식사를 해봐야 내 입맛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거거든요. 뭐 명상도 3주는 최대한 해봐야 내가 좋은 줄 알고 변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습관들을 좀 완벽하게 연습이 될 때까지 3주는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운동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좋은 습관들을 내 몸에 체득을 해가시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좋은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가도 한 가지 좋은 습관들을 만들고 두 가지 좋은 습관들을 만들다 보면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금연을 했다. 그럼 금연을 하면 2주만 지나도 내 몸이 변하는 걸 느낍니다. 호흡이 좋아지고 운동량이 늘어나고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까워서 좋은 습관을 더 늘리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까이 많이 두십시오. 예를 들면 러닝크루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 가까이 두고 운동 같이 할 사람들, 좋은 도시락을 같이 먹을 사람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들을 가지는 사람들을 옆에 두면 뭐 회식을 꼭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외롭지 않게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많은
이 좋은 인맥들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들 많이 만드시고 건강하고 대사질환, 암에서 멀어지는 생활 습관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뭔가 미진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 메신저라든지 뭐 SNS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다 보내주시면 서로 대답하고 질문하면서 좋은 습관들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